도대체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 모진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며 맴돌았다. 사랑에는 과연 값이 매겨질 수 있는 걸까요?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고생이 과연 계산될 수 있는 걸까요? 73이 된 내가 그 답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5해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수많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살아온 나 김말수는 누구보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아들 손호준이 내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계산서는 그 한마디와 함께 내 삶의 바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5해 가까이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어버이날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는 초대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호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낮고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지. 그런데 내가 더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니? 나는 목이 메어올라 말을 잇기 힘들었지만 겨우 억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손민준의 중학교 입학식 때였고 그 이후로는 명절 인사 카드와 생일 축하만 오갔을 뿐 직접 목소리를 들은 건 꼭 2년 만이었습니다. 올해 어버이날 집에 와서 같이 보내요.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해요. 호준의 말은 따뜻하게 들리면서도 묘하게 계산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과 부딪히며 길러온 내 감각은 여전히 무뎌지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아들과 그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고맙다. 기쁘게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5월 11일. 아직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어쩐지 불안이 자리했지만 제외의 설렘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호준이 재혼한 지도 어느덧 7해. 새아내 문지후와는 말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전혼해서 낳은 민준이는 이제 16, 할인이는 13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민준이는 훌쩍 자라 키가 커졌고 할인이는 지우를 닮은 듯 부드러운 눈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할머니 하며 내게 매달리던 아이들이었지만 요즘 보내오는 사진 속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를 기억조차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어버이날 일주일 전 준비에 대해 상의하려고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뭘 좀 사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 케이크나 애들이 좋아하는 거라도.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엄마는 게스트잖아요. 게스트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친정집도 아닌데 왜 자기 어머니를 초대하며 그런 단어를 쓰는 걸까? 손자 손녀가 요즘 무슨 간식 좋아하는지 알려줘. 최근에 뭐에 관심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딱히 없어요. 다들 바쁘니까.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된 아이들의 얘기를 회피하는 호준의 태도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대화는 자꾸만 끊어지고 어색한 침묵이 늘어갔습니다. 지우는 요즘 어때?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집에 잘 없어요. 호준의 재혼식 이후 지우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두 아이, 민준과 할인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보낸 교육비가 제대로 그들에게 쓰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화의 불편함을 떨쳐내듯 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하루 종일 선물을 고르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고등학생인 민준에게는 최신 게임기를 무려 35만 원이 넘는 사치였지만 매장 직원에게 물어가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중학생인 할인에게는 고급 문구 세트 28만 원이나 했지만 섬세한 디자인과 기능성이 예술에 관심 많은 할인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준 부부에게는 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50만 원이라는 거금은 연금으로 사는 내게 너무 무거운 지출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한다는 생각에 값싼 대가라고 여겼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 믿었습니다. 옷차림도 신중히 골랐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할머니 젊어 보이시네요라는 말을 듣고 싶어 백화점 점원과 상의의 원피스와 가디건을 마련했습니다. 가격은 조금 부담됐지만 특별한 날이니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어버이날 전날 밤 긴장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여러 번 하며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떠올렸습니다. 이미 어른스러워졌을 그 아이들이 예전처럼 나와 이야기를 나눠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옛 기억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호준이 태어난 건 내가 28살 때였습니다. 그 무렵 나는 학교사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였고 남편 박병호는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며 나를 붙잡았지만 우리는 결국 일과 육아를 함께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호준이 15살이 되던 해에 병호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사 일을 계속하며 외아들을 키워낸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호준이 26살에 첫 결혼을 했을 때 나는 퇴직금에서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2년 뒤 호준 부부가 아파트를 살 때는 3,500만 원을 내주고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인까지 서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만에 호준은 이혼했고 아파트는 팔려나갔습니다. 이후 지우와 재혼할 때에도 나는 축하금으로 1,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대학 등록금 450만 원까지 합치면 지금껏 아들을 위해 쏟아부은 돈은 꽤나 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계산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가슴에 새긴 건 각자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했다고 자부합니다. 돈 걱정 없이 그가 자기 길을 찾도록 돕는 게 부모로서 나의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껴지는 이 불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버이날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예상보다 빨리 호준이 나와 맞았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그 말에는 왠지 모르게 격식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도 아이들은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거실에서 게임 중이에요. 건조한 대답과 함께 집안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지우는 부엌에서 분주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녀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게 준비한 한우 세트를 건네자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자 손녀는 예상대로 스마트폰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라며 말을 건네도 할머니 한마디만 내뱉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내밀었을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고는 곧장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는 게임기를 흘끗 보더니 이미 있어요. 라며 중얼거렸고 할인도 문구 세트를 보고 잠시 미소 지었지만 곧 무심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우가 자리를 권했는데 묘하게도 말석에 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족의 대화는 좀처럼 오가지 않았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손자 손녀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 그만해라. 지우가 주의를 주어도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내가 학교는 어때? 라고 물어도 돌아온 건 그냥 그래요. 라는 무뚝뚝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민준아, 학교에서 무슨 동아리 하고 있니? 안 해요. 할이나 바이올린은 아직 하고 있니? 그만뒀어요. 그 짧디 짧은 대화가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해 온 과자를 꺼내자 민준이는 고개를 돌리며 할머니, 이런 거 이제 안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지우가 디저트를 가지러 부엌으로 향했을 때 나도 같이 도와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녀가 만류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닫힌 부엌 안 둘만 남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 씨, 요즘은 어때요?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내 물음에 지우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아, 그냥 그래요. 대답은 평범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무언가 감추어진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 있어요? 다시 묻자 그녀는 곁눈질로 호준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별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어머니와 천천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순간 갑자기 호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우는 급히 표정을 바꾸며 디저트 내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는 길, 호준이 내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 좀 해요. 그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중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오니 호준과 지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케이크를 자르며 눈짓으로 이제 라는 신호를 보내자 내 안에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가 오랫동안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느껴졌습니다. 디저트가 끝나자 호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어버이날 선물이 있어요. 그는 선반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무슨 선물일까 기대하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얼굴엔 기쁨이 아닌 긴장과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흥미없는 듯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지우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열어보세요. 호주는 봉투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는 의외로 묵직했고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는 듯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두 앞에서 열어줬으면 해요. 나는 봉투를 들어 올렸고 순간 식탁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호준과 지우는 숨을 죽여 나를 바라봤고 손자 손녀조차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응시했습니다. 괜히 긴장되네.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이 종이 안의 내용이 앞으로의 모자 관계를 결정할 것처럼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계산서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호준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호준의 목소리에는 날 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종이에 시선을 내리니 항목별로 세세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교육비,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내가 아들을 위해 써온 돈의 내역이었습니다. 말을 잃은 채 다음 장을 넘기니 더욱 상세한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고 대학 등록금에서 취업할 때 입었던 양복값까지 믿기 힘들 정도로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세세히 적어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수지계산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내가 지원해온 금액과 호준이 나에게 해준 것들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이나 생일 식사 같은 것들이 돈으로 환산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기록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호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갚았는지를 계산한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장 하단에는 굵은 글씨로 잔액 1,803만 5,400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함이라는 문구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청구서니? 나보고 1,800만 원을 내라는 거야?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묻자 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건 고마워요.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돈 쓰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나도 내 아이들을 위해 돈이 필요해요. 내가 지원한 총액은 약 1억 1,500만 원. 거기에 비해 호준이 적어놓은 자신의 지원은 약 9,700만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말 식사비나 전화통화 시간까지 돈으로 환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산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어버이날 선물이란 거니? 결국 나한테 돈을 달라는 청구서였던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호준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립해야 하니까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식탁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고 지우와 아이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자립. 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호준아, 너 45이야.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대려고 했니? 내 말에 호준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자립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받은 건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마무리라니? 내가 학교 다닐 때 학비를 대주고 결혼할 때 축의금을 보내고 집을 살 때 보탠 것도 다 부모로서 사랑으로 한 거야. 그러자 호주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자식 키우는 건 결국 투자잖아요. 언젠가는 부모를 모시기 위한 거니까.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투자? 아이 키우는 건 투자가 아니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내가 학원 다니던 시절
내가 미래의 수익을 계산해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집어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부모 자식 관계니? 난 너를 이렇게 키운 적 없어. 그 순간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돌아보니 손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분노와 슬픔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성장 기록, 그의 웃는 얼굴, 졸업식과 결혼식 사진들. 그러던 중 몇 년 전 호준이 쓴 차용증 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사업자금 용도 금액 2,500만 원, 차용자 손호준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빚이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차리겠다며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후로는 언급조차 없던 돈이었습니다. 서류를 더 찾다 보니 호준이 내 이름으로 계약한 대출 잔액 증명서도 발견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이미 다 갚았어야 했지만 아직도 900만 원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상환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서류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 기록이었는데 전처 한미정에게 지급한 위자료 액수가 그가 내게 말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밤이 새도록 서류를 뒤적이며 확인한 결과 호준이 내게 솔직히 말하지 않은 사실이 여럿 드러났습니다. 그가 1,800만 원을 요구한 배경에는 스스로의 빚 문제가 깔려 있다는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말순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발신자는 놀랍게도 호준의 전처 한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혼 이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예전보다 한층 차분한 기운을 풍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호준 씨 일로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호준은 그녀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며 거절당하면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손호준 씨가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해를 본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께는 말 안 했던 건가요? 한미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부터 돈 관리에 서툴렀어요. 빚을 쉽게 지고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 했죠. 그녀는 휴대폰에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준이 직접 보낸 메시지의 캡처 화면이었는데 거기엔 엄마에게 돈을 받아낼 계획이 있다. 청구서를 만들어 깜짝 놀라게 할 거다라는 이번 일을 예고하는 듯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알려야 할지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도 저도 한때는 손호준 씨의 아내였고 어머님께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상치 못한 협력자의 등장에 나는 감사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충격적인 사실을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호준 씨와 이혼한 이유 바람 때문이라고 들으셨죠?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빚 문제였어요.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고 제가 알았을 땐 이미 3천만 원이 넘는 빚이 생겨 있었어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지호 씨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혼하는 동안 이미 만나고 있었으니까 아마 호준 씨의 금전 문제를 알면서도 결혼했을 거예요. 미정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지호 씨 월급에 의지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할인이의 바이올린 학원 얘기 들으셨어요? 이미 그만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뭐라고요? 할인이가 바이올린을 그만뒀다고요? 네, 1년 전에요. 그런데도 호준 씨는 계속 어머님께 학원비를 받아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할인의 레슨비로 보냈는데 아이는 이미 그만둔 상태였다니. 미정의 소개로 윤미경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상담에서 호준의 빚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데다 내 명의로 또 다른 대출까지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고소할 수는 없어요. 내 말에 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다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법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
호주는 여러 소비자 금융사에서 빚을 지고 있었고 총액은 6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내게 건넨 청구서 역시 결국 이 빚을 갚기 위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내 연금 수령 내역과 자산 상황까지 샅샅이 조사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겨냥한 계획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윤 변호사의 경고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묻자 윤 변호사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우선 본인의 자산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빚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해야 합니다. 어머니로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쏘가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이 준 청구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비용이 가득했지만 실제로는 쓰이지 않은 항목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할인의 바이올린 학원비처럼 이미 끝난 지 오래인데도 계속 받아간 돈, 그리고 손자 교육비라며 보낸 돈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의 투자 실패를 메우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짙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보냈던 돈이 가상화폐 같은 투기에 사라졌다니 서글픔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대학 학비조차 내가 전액을 냈음에도 청구서에는 절반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이용당했고 이제는 빚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요구받고 있다는 현실의 부당함. 그동안 호준을 믿고 무조건 편을 들어준 내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제 됐다. 나는 크게 중얼거렸습니다. 더는 사랑이라는 달콤한 덫에 걸려들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아들에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미정과 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드님이 효도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어머님도 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미성년 시절 양육은 부모의 의무지만 성인이 된 후의 지원은 모두 증여입니다. 그리고 증여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묵시적으로라도 존재했다고 주장할 수 있죠. 투자 실패금, 어머님 명의로 낸 대출, 손주 핑계로 받아간 교육비 모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고소할 수는 없어요. 내 말에 윤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송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경고의 의미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진짜로 청구할지는 아드님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내 마음도 변해갔습니다. 지금껏 아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원하는 대로 지원했던 나. 그러나 이제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윤 변호사의 말대로 아들에게 필요한 건 단호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와 함께 내 자산을 정리해보니 특히 고인이 된 남편 박병호에게서 물려받은 강원도 별장이 중요했습니다. 푸른 산등성 위에서 멀리 설악산이 보이는 집. 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그 별장은 시가가 4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별장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행히 남편이 생전에 대비를 잘해줘서 제 단독 명의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더 조사해보니 호준이 이 별장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은행에서 내게 보내온 확인 서류를 그가 임의로 처리해버렸던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별장을 새로 짓자고 했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래, 알아서 해 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이 별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 걸지도 모릅니다. 우선 이 별장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이 별장을 쓰고 싶다면 정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게 하세요. 윤 변호사의 제안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그것이야말로 공정한 관계를 세우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호준에게 대응하기 위해 역청구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3년간 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지인의 말에 따르면 시세로 월 70만 원 정도라 했습니다. 3년치 별장 사용료 252만 원, 호준이가 내 이름으로 몰래 빌린 대출 잔액 90만 원, 그리고 할인이의 바이올린 학원비 명목으로 받아간 36만 원까지 더하면 총액은 약 380만 원에 달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금액의 절반만 청구해도 충분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라 조언했고 나는 최종적으로 250만 원의 청구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호준이 나에게 보냈던 청구서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그 아이러니가 제대로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청구서 제목은 사랑과 책임의 확인서, 항목에는 별장 사용료, 무단 대출 잔액 청구, 허위 명목에 의한 부당 취득금 반환 청구 등을 나열했고 마지막에는 이 청구는 귀하의 청구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목적은 아드님이 현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으니 우선 대화의 도구로 사용합시다. 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정을 돈으로 재단한다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호준에게 현실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감수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운 지 열흘 뒤 나는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일요일 오후 가족이 집에 있을 법한 시간을 노려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호준이 나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놀란 기색이 역력했고 그의 뒤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조용히 말하자 그는 마지못해 집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손주들도 있었는데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다. 내가 말을 꺼내자 호주는 얘들아 방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했지만 할인이가 싫어 나도 들을래 라며 반항했고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집안의 힘의 균형이 변한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마웠다. 나는 일부러 비꼬듯 말했고 호주는 얼굴을 붉히며 그땐 내가 말을 잘못했어 라며 변명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청구 잘 읽어봤다. 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자 호준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돈 가져온 거야? 기대 섞인 목소리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보낼 청구서다.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지난번 호준이 내밀었던 봉투와 똑같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열어봐라. 내 말에 호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봉투를 집어들더니 안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와 똑같이 지금까지의 계산서다. 250만 원. 호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난이지? 그러나 내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어머니도 너한테 청구할 수 있지 않겠니? 그게 공평하지 않니? 나는 항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먼저 내가 살던 별장 사용료. 시장 시세의 절반만 계산해도 월 70만 원, 3년치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몰래 빌린 대출 잔액. 마지막으로 할인이가 이미 그만둔 바이올린 학원비 명목으로 계속 받아간 돈. 뭐라고요? 할인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바이올린 그만둔 뒤에도 할머니 돈 받아왔던 거예요.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너희 가족이 나를 속여왔다는 거네. 나는 낮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에도 흔들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의 별장, 내가 몰래 담보로 잡으려 했더라. 호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한미정이 연락한 거야? 그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정이가 뭐라고 한 거야?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숨긴 거짓말이 다 드러났다. 가상화폐 손실도 내 명의로 낸 빚도 숨 고를 틈도 주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별장 팔기로 했다. 부동산 회사와 얘기도 끝냈다. 안 돼, 거긴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이야. 호준이 항의했지만 나는 단호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약속이 있었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 거다.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 내 말에 호준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럼 우린 어떻게 해?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가 내 노후를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청구서만 제대로 갚으면 별장은 팔지 않을 거다.
정말 그 집에 살고 싶다면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맺어라. 시세의 절반 2천만 원이면 된다. 내 제안에 호준과 지우는 말을 잃었고 손주들은 상황을 이해한 듯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여러 차례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호준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내 아파트를 찾아와 드디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머리를 숙이는 아들의 모습에 내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크게 실패해서 빚이 불어났는데 차마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빼내려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솔직하게 상의하지 않았니? 항상 완벽한 엄마에게 내 실패를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완벽했다고? 전혀 아니야. 내 앞에서 강한 척했을 뿐이야. 서로의 오해가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지우도 동석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호준 씨 빚을 알았을 때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텼어요. 그녀 역시 나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바이올린 학원비도 처음에는 호준 씨 말대로 받았는데 점점 양심에 걸렸어요. 어머님 돈에 의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세 번째 대화에서는 앞으로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호주는 자신의 빚을 모두 공개하고 상환 계획을 세울 것. 지우는 가게 관리를 맡아 매달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그리고 두 사람은 내 노후를 어떻게 지탱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안 할게요. 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호준이 약속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2층을 개조해서 엄마 방을 만들고 싶어요. 요양원보다 가족이랑 함께 지내는 게 낫잖아요. 그들의 제안은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이에 오갔던 두 장의 청구서는 서로의 손에서 찢어져 사라졌습니다. 나는 결국 호준이 가족과 함께 약속의 증표라는 간단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돈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성실함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호준은 깨달은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정직함과 감사의 마음이었구나. 지우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어머님을 진짜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마주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돈으로 잴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호준아, 엄마는 내 성공도 실패도 다 포함해서 사랑해. 하지만 사랑과 방임은 달라. 이제부터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자. 내 말에 호준은 어린 시절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반년이 흘러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73년을 살아온 내 인생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호준이 스스로 빚 문제로 재정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우와의 관계도 솔직함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할인이는 내 권유로 다시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됐어. 그 아이가 자랑스럽게 연주해 보였을 때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예전처럼 음악을 매개로 마음이 이어지는 순간이 돌아온 것입니다. 민준이도 변했습니다. 강원도에 별장에 갔을 때 먼저 다가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마당일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스마트폰에만 몰두하던 아이가 지금은 주말마다 와서 함께 나무를 다듬고 풀을 뽑습니다. 장래에는 환경 문제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나는 그의 꿈과 고민을 들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나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35해 동안 교사로 살며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늦었다는 두려움에 망설이던 나를 호준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는 늘 우리를 위해 참고 살아왔잖아.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써야 해. 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란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아들도 깨달아 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애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호준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 단호히 거절하고 내 시간과 내 돈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호준은 오히려 나를 더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가 태도를 바꾼 건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할인이가 국어 시간에 쓴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의 장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엄하심과 따뜻함을 함께 가진 분이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마냥 감싸주는 게 아니라 때론 진실을 전할 용기를 가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의 어버이날에는 내가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새로 산 그릇들이 놓였고 예전의 어색한 긴장감은 사라진 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진짜 사랑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73해를 살아온 지금에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동시에 상대를 아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최근 수채화 교실에서 그린 설악산 풍경화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날의 소동 이후 시작된 내 새로운 인생의 상징입니다. 사랑은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만 하거나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라나는 것임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